안녕하세요.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것도 하필 비행기 옆자리에서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처럼 예의 바르고 담담한 미소였죠. 여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12월의 김포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 탓에 결항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탑승구 앞에는 불안한 표정의 승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4살배기 딸 민서를 품에 꼭 안은 채 마지막 제주행 비행기에 겨우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베이킹 박람회에 참가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자리를 잡고 민서를 창가 쪽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는 공항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지쳤는지 벌써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워왔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출장을 다니는 건 여전히 녹록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활주로 위로 눈이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죠. 민서가 태어난 지 벌써 4년이 지났고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지도 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법이에요. 그저 그 위에 딱지가 앉을 뿐 조금만 건드려도 다시 피가 나곤 하죠. 그때 누군가 통로 쪽 좌석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5년 전까지 수없이 맡았던 그래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향기였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렸죠. 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는 여전했습니다. 조금 더 날카로워진 턱선과 깊어진 눈매, 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고 눈 밑에는 옅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틀림없이 5년 전 그날 밤 자신을 감싸 안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옆에는 아이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아이 앞에서는 단단해야 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옆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수진과 마주쳤죠.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 그가 자신을 알아보면 어쩌지, 알아보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아이가 무섭지 않을까요? 평범한 옆자리 승객에게 건네는 말투였습니다. 사무적이지도 그렇다고 살갑지도 않은 그저 예의 바른 한마디였죠. 그의 눈에는 어떤 인식도 어떤 감정의 파동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인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5년 전 그 사고 이후 준혁이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6개월간의 혼수 상태 끝에 깨어났지만 약 2년간의 기억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요. 하지만 소문으로 듣는 것과 직접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함께했던 인연이라는 시간, 수없이 나눴던 대화와 웃음,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지키려다 크게 다쳤던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몇 번 타봐서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렇지 않게 앞좌석 주머니에서 기내 잡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에게 이 순간은 그저 낯선 옆자리 승객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에게 이 순간은 5년간 움켜쥐고 있던 심장의 딱지가 다시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죠.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작고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습니다. 세입클로버 브로치. 5년 전 준혁이 처음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왜 네잎클로버가 아니라 세잎클로버냐고 물었을 때 그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지금 옆에 앉아 태연하게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요. 수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죠. 5년 전 그날 밤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나눴던 말다툼,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 자신을 감싸 안던 준혁의 두 팔, 그리고 귀를 찢는 충돌음. 운명은 참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필이면 같은 계절, 같은 눈보라 속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다니요.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민서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방금 이 아이를 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죠. 그게 다행인 건지 슬픈 건지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눈송이들이 5년 전 그 밤으로 그녀를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잊고 싶었던,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 기억 속으로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진입하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과 함께 수진의 기억도 5년 전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5년 전 수진은 대기업 건설회사의 건축 설계팀 막내 사원이었습니다. 갓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그녀에게 회사 생활은 매일이 전쟁 같았죠.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고 주말에도 불려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일을 너무나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건물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힘들어도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 수진에게 강준혁은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사 전무의 아들이자 설계팀 팀장, 명문대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해서 사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인기가 많았지만 정작 본인은 일에만 관심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늘 무표정한 얼굴로 도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그런 준혁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감히 말을 붙일 엄두도 나지 않았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무의 아들과 지방 출신의 평범한 신입사원이라니 세상에 이보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저 먼 발치에서 동경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이상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엮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수진이 실수로 중요한 설계 파일을 날려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팀장에게 보고하면 크게 혼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수지는 두 눈 꼭 감고 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자리에 가서 기다려요. 그게 다였습니다. 혼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수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았죠. 그리고 두어 시간 후 준혁이 그녀의 자리로 왔습니다. 복구했어요. 다음부터는 백업을 두 군데에 해두세요.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이 직접 야근까지 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수습해 준 거였으니까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준혁이 수진의 책상 위에 뭔가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유자청 한 병이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따뜻하게 타서 마시고 좀 쉬어요. 그 말을 끝으로 준혁은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유자청 병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차갑게만 보이던 사람이 이런 따뜻한 면이 있었다니요.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종종 야근하는 수진의 책상에 먹을 것을 두고 갔고 수진은 그런 그의 배려에 작은 메모로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딱딱한 인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장난스러운 말들이 오갔죠. 회사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준혁의 위치가 위치인지라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수진이 곤란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둘은 회사 밖에서만 만났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모르게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데이트를 떠났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보여주는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웃을 때면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해맑게 웃었고 수진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영화 취향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했습니다. 특히 수진이 직접 담근 유자청을 준혁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시골의 한적한 카페에 갔습니다. 단풍이 한창이던 때였죠. 준혁은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와서 수진의 모습을 연신 찍어댔습니다. 왜 자꾸 찍어요? 부끄럽게.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웃으며 카메라를 내렸죠. 이 필름 다 찍으면 현상에서 간직하려고. 평생? 평생이요? 그거 무슨 청혼 같은 말인데요. 수진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묻고 있었던 거죠.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집이 있는 고급 주택가를 지나칠 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안에서 자라난 사람과 자신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변변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해결한 처지였죠.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과 수진이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준혁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그 순간만큼은요.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남남처럼 지냈고 회사 밖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유자청 향기가 나는 따뜻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 사랑에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대로 있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이대로 영원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착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점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이끈 프로젝트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젊은 나이에 상무 승진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재계 행사에 초청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전무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스스로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수진이 점점 작아져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점심시간 수진은 화장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강준혁 팀장님 이번에 상무 되시는 거 거의 확정이래. 진짜? 34세 상무면 대박이다. 근데 아직 미혼이시지? 응, 그래서 요즘 위에서 맞선 엄청 넣는다더라. 대기업 회장 딸이랑 얘기 나온다는 소문도 있어. 완전 재벌가 사돈 맺는 거네. 어울린다, 솔직히. 수지는 화장실 칸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안도 집안인데 능력까지 저러시면 보통 여자는 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 보통 여자.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딱 그 보통 여자였으니까요. 그 뒤로 수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과 함께 있을 때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양복을 차려입고 중요한 미팅에 갈 때면 문득 이 사람 옆에 내가 서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재계 인사들과 악수하는 사진이 기사에 실릴 때면 사진 속 그와 현실의 자신 사이의 거리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수진을 더 힘들게 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이 아니라 더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났다면 더 큰 날개를 펼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의 차 안에서 수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회사에서 이런저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좋은 집안 맞선 본다는 얘기도 있고요. 준혁이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내가 좋아. 그 말에 수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박힌 가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지금은 그렇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현실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 그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싼 옷 한 벌 없고 내세울 배경 하나 없는 평범한 여자. 준혁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눈이 내리던 어느 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데리러 간다고요. 수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준혁의 차에 타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고 있었고 준혁은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필이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하늘에서 쉴 새 없이 눈이 내렸고 도로 위에는 금세 눈이 쌓여갔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늘 말해야 한다고요.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우리 그만해요. 준혁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안 맞아요. 안 맞다니? 2년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혁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거. 다른 세상?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말해봐. 별말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싫었어요. 수진아, 나는 상관없어. 집안이 어떻든 뭐가 다르든 나는 상관없다고. 준혁이 한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상관 있어요. 저 때문에 당신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 못 봐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나 이렇게 버리지 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놔주는 거예요. 그 순간 준혁이 운전대에서 한쪽 손을 떼고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하려던 순간이었죠. 그때 차가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눈길의 타이어가 헛돌았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체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중앙선 쪽으로 돌진했고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완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수진의 귓가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소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수지는 준혁의 품에 안긴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수지는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에 찰과상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수진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준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준혁 씨는요? 준혁 씨는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링거줄을 단 채로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수지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에 연결된 준혁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의 다발성 골절. 의사는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별하자고 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을 만든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눈길에 운전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수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깨어나기는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수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수지는 유리창 너머로 준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채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고 수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유리창 너머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제발 눈 떠달라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선도 매일 병원에 있었거든요. 수지는 일부러 지선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골라왔지만 그래도 마주치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선은 수진을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원망의 눈빛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시선을 피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중환자실 앞 복도를 걷고 있는데 지선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하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달을 버틴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선이 수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에요. 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지선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만 와주세요.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게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선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자신이었으니까요. 눈길에 운전하는 사람한테 이별하자는 말을 꺼낸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준혁이가 저렇게 된 게 당신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처절한 슬픔이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오지 말아줘요. 준혁이가 눈 떴을 때 당신이 없었으면 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겨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작은 원룸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세잎클로버 브로치가 쥐어져 있었죠. 준혁이 처음으로 선물해줬던 것이었습니다. 네잎클로버가 아니라 왜 세잎클로버냐고 물었을 때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잎클로버는 행운이잖아요. 근데 행운은 금방 지나가잖아. 세잎클로버는 행복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행복. 나는 당신이랑 특별한 행운보다 평범한 행복을 오래오래 보내고 싶어서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범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지선의 부탁을 따르기로 했죠. 어머니의 그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준혁의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을 감싸 안던 그 팔, 귓가에 들려오던 목소리,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봤던 창백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반복됐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수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회사 동료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깨어날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면 덜 괴로울 것 같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수진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산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이 떴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테스트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혼수 상태였고 깨어날지도 알 수 없었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선에게요? 아들이 혼수 상태인데 미혼부가 될 거라는 말을요? 그건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준혁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도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수지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혼자 키우겠다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지방에 내려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던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혁이 눈을 떴다고요. 수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성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혁이 기억을 잃었다고요. 최근 2년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시간 전부가요. 수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사고가 났던 그날 밤까지 그 모든 기억이 준혁의 머릿속에서 지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수지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다고요. 준혁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자신은 이제 완전한 타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맞았습니다. 힘들게 살아 돌아온 그에게 기억도 나지 않는 여자와 아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쌌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행 배 티켓을 끊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요. 배에 오르기 전 수지는 서울 하늘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준혁이 있는 곳 어딘가를 향해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그걸로 됐어요. 백고동이 길게 울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수진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수진이 제주도로 떠난 그 시각, 준혁은 병원 침대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는 몸도 마음도 엉망이었습니다. 근육은 다 빠져 있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는 최근 2년간의 기억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라고요.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졌는데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재활은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걷기까지 3개월,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까지 또 3개월.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준혁은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다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준혁은 분명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 환하게 웃었고, 화날 때 화를 냈고, 슬플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그런 감정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머릿속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을 통째로 드러낸 것처럼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봐도 그냥 그랬습니다. 영화를 봐도 웃기지 않았고, 슬픈 장면에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 않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드는 것. 그 반복이 전부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선은 그런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예전의 준혁이 아니었으니까요. 밝게 웃던 아들은 사라지고 무표정한 인형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선은 아들에게 맞선을 주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혁은 맞선 자리에 나가기는 했지만 상대방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쁜 여자가 앞에 앉아 있어도, 유머 감각이 좋은 여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맞선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고 지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무감각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팀장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외의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없이 그저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꿈, 따뜻한 유자청 향기가 나는 꿈,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 깨고 나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그해 봄, 아버지 강태호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지선이 오열하는 동안 준혁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슬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나와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느껴야 하는데 그 감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준혁은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대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사고 이후로 사라진 것은 2년간의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도, 삶에 대한 의욕도, 사람에 대한 관심도, 그 모든 것이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던 해 12월이었습니다. 준혁은 건축 답사차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탑승 수속을 밟았죠. 그런데 비행기에 오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옆자리에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냥 자리에 앉으려다가 문득 여자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까요? 준혁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준혁은 의아했지만 예의상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아이가 무섭지 않을까요?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여자는 곧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몇 번 타봐서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잠시 후 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뭔가를 컵에 따랐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유자청 향이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향기를 알아요.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어요. 언제였지? 어디서였지?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준혁을 빤히 올려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잘생겼어요.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그리고 이 여자 옆에 있으니까 왜인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죽어있던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아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요? 준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지선이 홀로 빈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호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이 너무 컸습니다. 아무리 불을 켜고 TV를 틀어놔도 공허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매일 밤 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태호가 쓰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손목시계, 오래된 지갑, 결혼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들. 지선은 그 중에서 손목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결혼 30주년에 태호가 선물해 준 것이었죠. 여보, 오늘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지선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켰고 힘들 때면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은 너무 춥고 외로웠습니다.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첫 아이 준혁을 안고 찍은 사진, 은혼식 때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앨범 사이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지선이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지선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절대 볼 수 없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지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여자, 5년 전 그 여자였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매일 병원에 찾아오던 여자, 자신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던 여자, 이수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수진에게 했던 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준혁이 눈 떴을 때 없었으면 한다고 했던 말. 그때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미쳐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해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 무슨 잘못을 했던 걸까요? 사고는 그저 사고였습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진 것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운전한 것도 아니었고 수진이 눈을 내리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여자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선은 사진 속 준혁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아들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5년 전 사고 이후로 준혁은 단 한 번도 저렇게 웃지 않았습니다. 맞선을 몇 번을 봐도 아무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무엇을 해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이 기억을 잃은 건 머리만이 아니었던 걸까요? 이 여자를 잃으면서 감정까지 함께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몸은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여전히 이 여자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선은 벌떡 일어나 5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사고 직후 준혁이 깨어났을 때 지선은 수진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숨겨버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들이 굳이 그 여자를 떠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여자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지선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상되지 않은 필름 한 롤과 손편지 몇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지선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준혁 씨, 오늘 같이 먹은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준혁 씨가 좋아한다고 해서 밤새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끓여줄게요. 사랑해요. 수진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에 두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소한 일상, 작은 행복, 서로를 향한 마음.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지선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자신이 갈라놓은 거였습니다. 그 여자를 쫓아낸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들은 5년 동안 감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손목시계를 꺼내 쥐었습니다. 여보, 나 큰 잘못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5년 동안 저렇게 살아온 게 다 나 때문이에요. 시계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혼냈을 거예요. 아들 인생을 뭘로 보고 그랬냐고 당장 바로잡으라고 했을 거예요. 여보, 당신이 없어서 이제야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가 그걸 준혁이한테서 빼앗은 거예요. 지선은 필름 카메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 필름을 현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5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 안에 아들의 잃어버린 행복이 담겨 있을 거였습니다. 현상소를 찾아가 필름을 맡겼습니다. 며칠 후 사진을 받아들었을 때 지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사진 속 준혁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는 모습, 서로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웃는 모습, 단풍잎을 머리에 올리고 장난치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사진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혁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다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선은 남편의 손목시계를 차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그 웃음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알았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을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소복소복 쌓이는 눈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준혁은 좌석에서 일어나면서도 자꾸만 옆자리의 여자와 아이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비행 내내 민서가 제잘제잘 말을 걸어왔고 준혁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민서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다가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준혁이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물건들을 주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작은 브로치 하나가 잡혔습니다. 세입 클로버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관통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준혁은 이마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단편적인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밤,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그리고 이 브로치를 건네는 자신의 손. 흐릿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동시에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움, 사랑, 행복, 슬픔. 5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그거 엄마 보물이에요. 민서의 목소리에 준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에 쥔 브로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입 클로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준혁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재빨리 브로치를 가져가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래전에 산 거예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저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어요? 수진의 숨이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준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이 민서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저 사람이 떠나가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공항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준혁은 제주 시내에서 건축 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근처를 걷다가 작은 베이커리 카페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복소복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준혁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카페에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왠지 이 카페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한 여자가 빵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이하려던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수진이었습니다. 준혁도 놀랐지만 수진은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준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간신히 표정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뭘 드릴까요? 따뜻한 거 아무거나요. 밖이 너무 추워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유자차를 가져왔습니다. 준혁이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맛을 알아요. 분명히 마셔본 적이 있어요.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왜요?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어디서 마셔본 것 같은데. 수진의 손이 앞치마를 꽉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민서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저씨다. 비행기 아저씨.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만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또 만났네, 꼬마 아가씨. 넌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민서예요. 우리 엄마는 수진이고요. 그렇구나. 민서, 수진. 근데 아저씨 왜 여기 왔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발이 저절로 여기로 왔어. 민서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뒤로 매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답사가 있는 날도 없는 날도 어김없이 소복소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자차를 마시고 민서와 놀아주고 가끔 수진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그가 이곳에만 오면 달라졌습니다. 유자차가 맛있었습니다. 민서의 제잘거림이 즐거웠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죽어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서가 그림을 그려서 준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저씨, 나 아저씨 그렸어요.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민서 옆에 키 큰 남자가 서 있었고 그 위에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아빠. 준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다가와 그림을 뺏으려 했습니다. 민서야, 이건 엄마한테 줘. 싫어. 아저씨한테 주는 거야. 준혁이 그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아빠라고 썼어? 나는 아저씨인데. 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아저씨가 아빠 같아서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 준혁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처음 보는 사이 맞아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의 물음이 공중에 떠 있는 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엄마와 아저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민서의 말에 수진이 황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울고 있다는 걸 자신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울어, 엄마 안 울어. 민서 안에 들어가서 그림 더 그리고 있을래?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 카페 안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손님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 5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고 깨어났을 때 2년치 기억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2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기억은 없는데 당신을 보면 마음이 이상해요. 당신이랑 있으면 편안하고 민서를 보면 웃음이 나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당신을 본 순간 뭔가가 달라졌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유자차 향기를 맡았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준혁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요. 우리 아는 사이 맞죠? 그 잃어버린 인연 안에 당신이 있는 거죠?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신 몰라요. 거짓말이라는 걸 준혁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숨기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가세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5년이나 지났어요. 5년이 지났으면 어때요? 나는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 건지. 잃어버린 거 없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거 없어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 인생에 없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그냥 가요. 수진이 몸을 돌려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별을 통보받은 것처럼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자신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울먹이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 인생에 없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민서, 그 아이가 왜 자신을 아빠라고 그렸을까요? 4살이라고 했습니다. 5년 전에 사고가 났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시기가 맞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혁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민서가 자신의 아이인 걸까요? 그래서 수진이 저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너무 비약이 심한 생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게 사실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지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어머니께 여쭤볼 게 있어요. 5년 전 제가 사고 났을 때 말이에요. 그때 저한테 사귀는 여자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침묵만으로도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아, 그건 지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오면 엄마가 다 말해줄게.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지금 말해주세요. 저 지금 알아야 해요. 안 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 사진도 보여줄 게 있어. 내일 당장 올라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소복소복 쌓이는 눈이었습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첫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수진과 민서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던 것, 사진을 보여줄 게 있다는 말. 대체 무슨 사진일까요? 집에 도착하니 지선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고 낡은 필름 카메라가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선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처럼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준혁아. 준혁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선이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준혁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인연이야. 준혁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자신과 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단풍잎을 머리에 올리고 웃는 수진, 카메라를 들고 장난치는 자신, 유자청을 담그는 수진, 사진마다 두 사람의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적어도 기억하는 한 단 한 번도 저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내가 사귀던 여자야. 이수진이라고. 회사 후배였어.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보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왜 말 안 해줬어요? 5년 동안 왜 한 번도 말 안 해줬어요? 지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못이야. 다 엄마 잘못이야. 무슨 말이에요? 사고 난 후에 병원에서 그 애를 만났어.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너희가 다투다가 사고가 난 거야. 블랙박스를 보고 알았지. 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애가 매일 병원에 왔어. 자기도 다쳤는데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어. 널 볼 때마다 원망하게 된다고 제발 그만 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애가 정말 안 왔어.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타났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깨어나고 기억을 잃었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가 그의 물건을 다 치웠어. 카메라도 편지도 사진도. 기억 못하면 그냥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지선이 오열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 내가 5년 동안 아무 감정 없이 사는 거 보면서
그게 다 엄마 때문인 것 같았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수한테 아이가 있어요. 4살짜리 딸이에요. 지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애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지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애가 임신한 줄도 몰랐구나. 그 상태로 혼자 떠난 거구나. 지선이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그의 인생도 망친 거야. 아이까지 있는데 혼자 키우게 만든 거야. 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야 해요. 준혁아. 지선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이 멈췄습니다. 가서 데려와. 그 애한테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지선이 다시 불렀습니다. 준혁아. 네. 너희 둘에게 너무 미안해.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원망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보다 이해가 더 컸습니다. 아들을 잃을 뻔한 어머니의 마음, 남편을 잃고 깨달은 사랑의 소중함, 그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어머니. 준혁이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준혁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수진의 웃는 얼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녀가 자신을 피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 인생에 없었어야 한다고 말했는지, 5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혼자서 버텨왔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자기를 기억도 못하는데 찾아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찾아가서 말할 겁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계속 당신을 찾고 있었다고. 5년 동안 텅 비어 있던 건 당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쳤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랑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소복소복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운전사가 황급히 핸들을 꺾어 간신히 차를 바로잡았죠. 그 순간 준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눈 내리는 밤, 미끄러지는 타이어, 비명소리, 그리고 품 안에 안긴 여자의 떨리는 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근 후 텅 빈 사무실에서 몰래 손을 잡았던 순간, 주말마다 찾아가던 시골 카페에서 필름 카메라로 서로를 찍어주던 날들, 유자청을 담그며 웃던 수진의 얼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도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이별을 말하던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우리 그만해요. 나는 당신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다급하게 핸들에서 손을 뗐는지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외쳤던 순간 가리고 미끄러지는 차 안에서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던 기억까지. 손님 괜찮으세요? 운전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지금 이 순간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전부 기억났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녀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지키려다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까지. 수진아, 수진아, 수진아. 5년 동안 찾던 이름이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계속 부르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허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절반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준혁은 주먹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5년이나 혼자 버티게 했습니다. 아이까지 혼자 낳아 키우게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 거의 다 왔습니다. 운전사의 말에 준혁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 덮인 작은 골목 끝에 희미한 간판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복소복. 그녀가 5년 동안 혼자서 일궈낸 작은 카페였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간판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준혁은 택시에서 내려 카페 앞에 섰습니다. 눈이 어깨 위로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진이 위층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강준혁. 문 열어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뒤로 물러나 2층 창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 다 알아.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제발 문 열어줘. 잠시 후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왔어요? 이 밤에. 내려와. 할 말 있어. 할 말 없어요. 가세요. 안 가. 문 열어줄 때까지 안 갈 거야. 수진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코트 위로 눈이 쌓이고 머리카락이 젖어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얼어 죽겠어요. 준혁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타월을 가져와 그의 머리에 얹어주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왜 말 안 해줬어?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할 게 없었어요. 없었다니. 우리 사귀던 사이잖아. 2년이나.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 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다 말해주셨고 내 기억도 많이 돌아왔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네가 떠났는지
다 알았다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아셨으면 됐잖아요. 이제 그냥 가세요. 왜 나를 피하는 거야? 당신 어머님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건 5년 전 얘기잖아.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셔.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고 기억을 잃고 다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이별하자고 했어요. 눈길에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수진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5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그 생각만 했어요.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조금만 참았어도 당신은 괜찮았을 텐데. 준혁이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자격이 없어요.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준혁이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이 몸을 빼려고 했지만 준혁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 5년 동안 감정 없이 살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사람을 만나도 관심이 없고 웃을 일이 있어도 웃음이 안 나왔어. 수진의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에 묻혔습니다. 근데 너를 보는 순간 다 살아났어. 심장이 뛰고 웃음이 나고 눈물이 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 순간 수진이 준혁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준혁이 당황해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떠난 줄 알아요? 당신이 행복하게 살라고 떠난 거예요. 나 없이도 잘 살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웃으면서 살라고 떠난 거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년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건강하게 살아달라고, 제발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나는 그 생각으로 버틴 거예요.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떠난 게 잘한 거라고 스스로한테 말하면서 버텼다고요. 수진이 주먹으로 준혁의 가슴을 쳤습니다. 힘없는 주먹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따위로 살았어요? 감정 없이 살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내가 떠난 의미가 뭐예요? 내가 5년 동안 혼자 버틴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진이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준혁은 그런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잘 살지 못해서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됐어. 기억은 없었는데 마음에 뚫린 구멍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준혁이 수진을 품에서 떼어내고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두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알았던 거야. 이 사람이라고. 내가 찾던 사람이라고. 몸은 잊어도 마음은 잊지 못했던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5년간의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녹여주는 따스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딸이지?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 안 해줬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은 기억도 못하는데. 당신 어머니는 날 보기도 싫어하는데. 혼자 키우는 게 맞았어요. 혼자 키우는 게 어떻게 맞아? 내 아이인데. 당신 아이 맞아요.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힘들게 살아 돌아온 사람한테 기억도 안 나는 여자가 찾아와서 당신 아이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게 무슨 폭탄이에요. 준혁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폭탄 내가 받을게. 아니, 폭탄이 아니야. 선물이야. 네가 5년 동안 혼자 키워준 내 아이잖아. 수진이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그녀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너한테 미안해하고 계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달라지셨고 그때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왜 거짓말하겠어. 가서 데려오라고 하셨어.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수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눈이 아니라 다시 이어주는 눈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카페 안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작은 카페를 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서가 아빠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준혁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후 5년 동안 얼마나 공허하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텅 빈 채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요. 두 사람은 울고 웃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5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5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 아니,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안다는 거야. 뭐가 중요한데요? 너랑 민서랑 함께 있는 거. 그거면 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이 그녀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은 없어. 5년이나 기다렸잖아. 아니, 기다린 것도 아니지. 서로 찾지도 못하고 헤맸잖아. 이제 찾았으니까 절대 안 놓칠 거야.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민서가 잠에서 깼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민서가 카페 안에 앉아 있는 준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민서가 잠옷바람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준혁은 민서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딸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작은 얼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자세히 보니 자신을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아저씨가 놀러 왔어. 이렇게 아침 일찍에요? 응, 엄마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 민서가 엄마와 아저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울었어? 눈이 부었어. 수진이 민망한 듯 눈을 비볐습니다. 안 울었어.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거짓말. 엄마 울면 저렇게 돼요. 나 다 알아요. 민서가 준혁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의 무릎을 톡톡 쳤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울렸어요? 그게. 엄마 울리면 안 돼요. 나빠요. 준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울릴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민서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따뜻했습니다. 아저씨. 응? 아저씨는 우리 아빠예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야, 그건 엄마가 맨날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거기 남자 사람이랑 아저씨 닮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서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준혁이 민서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응, 아저씨가 민서 아빠야. 민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당연히 불러도 돼.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준혁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몰랐던 딸, 5년 동안 혼자 자란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서가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듣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서가 준혁의 품에서 빠져나와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 왜 이제 왔어요? 나 오래 기다렸는데. 준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아빠를 기다렸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요.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계속 옆에 있을게. 진짜요? 안 가요? 안 가. 민서랑 엄마 곁에 있을 거야. 민서가 다시 준혁을 안았습니다. 수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5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습니다. 민서가 아빠 품에 안기는 모습, 상상만 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한 팔로 민서를 안은 채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같이 살자. 준혁의 말에 민서가 두 손을 들며 환호했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나랑 우리 가족이에요? 응, 우리 가족이야. 민서가 깔깔 웃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준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근교의 따스한 집, 마당 한쪽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복소복 서울점. 수진이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서울로 옮겨온 거였죠. 준혁이 직접 설계한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드는 집. 민서가 비행기에서 말했던 그 집이었지요.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카페 안은 달콤한 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카운터에서 유자청을 병에 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비행기 안에서 민서에게 먹였던 바로 그 유자청이었죠. 이제는 카페의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웃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민서를 목마 태우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에 눈송이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눈사람 만들었어.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달려가 민서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래, 추웠겠다. 어서 들어와. 안 추웠어. 아빠가 계속 안아줘서. 준혁이 외투에 눈을 털며 웃었습니다. 눈싸움에서 져서 얼굴이 얼어붙을 뻔했어. 민서가 너무 잘 던지더라. 민서가 깔깔 웃었습니다. 아빠 약해. 뭐, 이 녀석? 준혁이 민서를 간지럽혔습니다. 민서가 까르르 웃으며 도망쳤어요. 수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이에요. 눈 내리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5년 전 찍었던 사진들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준혁과 수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요. 나왔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선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냄비를 들고 있었죠. 된장찌개 냄새가 카페 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게요. 수진이 달려가 냄비를 받았습니다. 지선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무겁지 않아. 추울 때는 된장찌개가 최고지.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선과 수진이 한 공간에서 웃고 있다니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지선이 제주도로 찾아와 수진에게 사과했을 때 수진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으니까요. 지선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까지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어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한참을 울던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는 알아요. 지선이 눈물 젖은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서를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내 아이가 다치면 내가 얼마나 미쳐버릴 것 같은지, 내 아이가 죽을 것 같으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것도요. 수진이 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아들을 잃을 뻔했잖아요. 너무나 무섭고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엄마가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지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원망해도 모자랄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야. 널 쫓아내지 말았어야 했어.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이제 됐어요. 수진이 먼저 지선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선은 며느리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지선은 진심으로 수진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손녀 민서를 처음 본 날, 지선은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5년이나 손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뒤로 지선은 민서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5년간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채우려는 듯이요. 민서가 지선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지선이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손목에는 남편 태호의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곁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우리 강아지 민서, 할머니가 맛있는 거 끓여왔어. 된장찌개요? 할머니 된장찌개 제일 좋아해요. 지선이 민서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여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녁 시간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수진이 만든 빵과 유자차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안 쓸쓸하세요? 지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쓸쓸할 틈이 없지. 민서가 매일 전화해서 할머니 뭐해요 물어보는데. 당연하죠. 민서가 할머니 제일 좋아하잖아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이야기 제일 재밌게 해줘요.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민서가 유자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후후 불며 마셨습니다. 엄마, 유자차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아빠도 이거 좋아해?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는 이 맛 때문에 엄마를 좋아하게 됐어. 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에이, 거짓말. 엄마 예뻐서 좋아하게 된 거잖아. 그것도 맞아. 가족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준혁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찾아와줘서.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난 안 기다렸어요. 그냥 포기 못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소복소복 쌓이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슬픔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난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선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꼭 붙잡으라고. 이제야 우리 아들도 그걸 알았어요. 민서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눈이다. 눈이 엄청 와요. 가족들이 창가로 모였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눈 내리는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간판의 불빛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복소복.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년의 시간도 잃어버린 기억도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운명처럼 다시 만났고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였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작은 카페. 그 안에서 피어나는 따스한 웃음소리. 오래전 잃어버렸던 행복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오늘 꼭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고운 인연의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